서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생윤러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과 윤리 리뷰 영상을 함께 하게 된 교사 김경재입니다. 자, 박수 한번 칠까요? 저 혼자만 박수 친 거겠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계속 못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은 선생님들이 영상을 직접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에 업로드하는 방식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올릴 영상은 교과서 61페이지에 있는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험 범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알아놓아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선생님이 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의 생각 열기 그리고 학습 목표, 핵심 개념 다 보이시죠? 학습 목표 한번 볼까요? 동물 실험에 관한 찬반 입장.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다고 하네요. 동물 실험 찬반. 여기에 관련 사상가가 엄청 많죠. 이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고 동물 권리 논쟁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윤리 이론을 통해 제시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약간 적용이다. 그죠? 적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식, 그리고 이해 파트인 것 같습니다. 핵심 개념은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입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이 개념 명확하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열기 볼게요. 이 세모대학교 부속동물사육장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경상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에 있냐면요. 경상남도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는 축혼제라는 걸 지내는데요. 축혼제가 뭐냐면 죽은 동물들을 기리는 어떤 제사 같은 거예요. 땡땡땡 학장, 아이고 이분 여러분들 또 혹시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굳이 몰라도 되는데 선생님이 또 궁금해서 기사를 또 직접 찾아봤죠. 정병용 학장인데요. 이제 교수님이신데 축혼제의 주인공은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존재들이다. 타들어가는 초가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듯 동물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약품, 생명, 그리고 동물 산업에 필요한 수많은 결과물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물 산업이 있고 동물의 희생이라는 말이 있는 걸로 보아하니 이 다음에 우리 본문 아마 동물의 희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겠다. 그죠? 그럼 한번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여러분들 가장 위에 줄부터 읽어보면 동물 실험은 이러이러한 실험이다. 그죠? 동물 실험에 정의가 있고요. 신약 개발을 위한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동물 실험 우리에게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 준대요. 유용한 결과. 유용한 결과. 약간 공리주의 색깔도 들어있는 것 같네. 실험용 쥐.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개, 고양이, 돼지, 영장류. 영장류 뭐예요, 영장류? 침팬지도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다양한 종의 동물이 실험에 사용되고 있으며 실험용 동물을 공급하는 상업회사들도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예리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선생님 책상입니다. 선생님 집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책상 색깔이 이렇네요. 카메라로 비추면 이런 색깔인데 요거보다는 좀 덜 붉은색인데 선생님 책상이 엄청 붉게 나오네요. 완전. 여러분들께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었냐면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세요? 선생님 조금 전에 저녁을 배달시켜 먹었는데요. 참치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돈가스도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치킨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역시 고기는 소고기인가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돼지를 좋아하시나요? 선생님이 돼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네. 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기를 참 많이 먹습니다. 여기 뭐 하나 더 있겠네요. 물? 물고기. 그죠? 생선도 자주 먹잖아요. 여러분들 고기 드시면서, 음, 슬퍼하셨나요?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뒤집으면서, 아, 슬프다. 진짜 난 너무 잔인해. 진짜 난 잔인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막 치킨 닭다리를 잡고, 이렇게 치킨 닭다리를 잡고, 막 이렇게 뜯으면서, 네, 치킨 이렇게 뜯으면서, 어, 이 불쌍한, 이 불쌍한 나의 치킨, 아니, 나의 닭,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드시면서, 이 불쌍한 나의 병아리, 내가 어찌 너희를 먹을 수 있겠니? 막 이렇게, 음, 슬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걸 생각해 보니, 어때요? 경상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축혼제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이기도 하시죠. 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동물 실험의 윤리적 쟁점이라는 그 페이지의 좌측에 보시면 베이컨이 나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인데요. 프란시스 베이컨에게 동물이라는 존재는 이렇습니다. 동물을 해부하고 실험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에 담긴 비밀을 밝히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뭐로? 도구네요. 칸트가 이야기하는 수단 같은 거죠. 또 동물 실험은 인류의 삶을 향상할 수 있는 효용성을 발견하는 것이 그 목적이래요.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이 수단이 될 수 있다? 동물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베이컨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때 아는 것이 뭐예요? 이때 아는 것이 자연이에요. 자연에 대해 아는 것. 그럼 이게 무슨 힘일까요? 자연을 지배하는 것. 좀 콩글리시인데요. 너우리지 스파워라고 하는 게 자연에 대한 이해예요. 지식. 자연을 알아야 우리가 자연을 정복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걸 세부적으로 어떤 뜻을 잘 모르셨을 때는 어땠어요? 지식이란 게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셨는데 베이컨이 하고 싶었던 말은 자연에 대한 이해였어요. 좀 씁쓸하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밑으로 이제 가볼까요? 다시 본문 내용으로 들어오셔서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는 찬반의 입장이 존재한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선생님하고 똑같은 색깔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래도 찬성과 반대 색깔을 조금 구분해서 체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죠? 인간이 동물과 어떻다? 근본적으로 존재 지위가 다르다. 그러면 인간이 동물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열등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어디에서 그리스도교래요. 여러분들 바로 뒷장에 누구를 만날 거냐면요.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아퀴나스 배울 거예요. 우리 아퀴나스 어디서 배웠죠? 앞에 의무론에서 배웠죠. 의무론에서 어떤 거였죠? 자연법 사상가였다, 그죠? 신과 진리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었다. 그게 누구만 가능했다? 인간만 가능했다. 자기 보존, 종족 보존은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일 수 있으나 식물의 공통점일 수도 있지만 신과 진리에 대한 인식은 오로지 인간밖에 못해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인간과 다른 존재들과의 우열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돼 있나요? 인간을 위해 다른 동물을 이용할 수 있대. 참 슬프구만. 그죠? 이용할 수 있대. 자, 둘째.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므로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도덕쌤 할 때 아이들하고 동물 실험 관련해서도 찬반 토론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인간과 동물이 그 질병, 공유하고 있는 질병 퍼센트가 약 2%밖에 안 돼요. 2%. 그 2%의 공통점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하는 거지. 98%는 공유하지 않는데요. 질병. 네. 인간과 동물이. 선생님이 정확하게 몇 점 몇 프로인지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참 이걸 보면 답답한 거지. 너무 또 찬성 측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보일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반대 입장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첫 번째, 인간과 동물은 존재 지위에 별 차이가 없대요. 예를 들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넣는 관점. 자, 여러분들 이거 누구? 뒷장에 싱어. 싱어는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공리주의.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 종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뒷장에 싱어가 나타나지만 이런 내용 있죠.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자, 팽팽한 의견이 있는데 아퀴나스와 싱어가 일단 동물 실험에 있어서는 부딪힌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62페이지 피셨나요?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지 않대요. 아까 우리가 61페이지에서 이야기한 그것과 비슷합니다. 뭡니까? 공유하고 있는 질병이 2%밖에, 그러니까 이거 98%에 지금 집중한 거죠. 초점을 맞춘 거죠. 유사하지 않아.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탈리도마이드 실험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본문 읽어보셨죠? 유명한 실험입니다. 팔리도마이드 베이비. 기형아가 태어난 거예요. 1만 명이나. 얘들 어떻게 했냐고요? 격리 수용했어요. 살아남은 애들 있어요. 생존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미안하다라고는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기억하는 바로는. 이게 동물들한테는 상관이 없었던 거지. 실제로 동물들 임상 실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이 인간에게 적용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 문제가 생겨나더라. 즉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이게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논거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탈리도마이드 부작용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느끼게 되는 것들이 많죠. 즉 동물 실험을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하는 데는 어떻다?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의 어떤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동물 권리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동물 권리 논쟁으로 한번 가볼까요? 핵심은요,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는가? 쟁점이죠. 자, 여러분들 쟁점이 뭡니까? 쟁점. 다투다 그죠? 다투는 포인트죠. 파이트 포인트죠. 어디서 싸우고 있는가? 어디서 지금 각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가? 그죠? 반대되고 있는가? 자, 첫 번째로 갑시다.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가 없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앞에 먼저 누가 소개될게요? 여기다 적어볼까?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뭐? 누구? 베이컨. 자, 그 다음 누구? 데카르트입니다. 자, 데카르트는 동물을 자동 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요, 이만큼 끌고 와 볼게요. 동물 기계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동물은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단순한 기계인 동물은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없고,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소리 지르는 거는 인형이 움직이는 소리,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와 같다.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주장이 어떻게 되냐면, 마취제 없이 동물 실험을 해요. 이건 좀 화가 나긴 하는데, 기계니까. 그냥 기계니까. 네.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좀 화가 나네. 자, 그 다음 아퀴나스랑 칸트예요. 그래도 일단 두 명은 다르지만 이야기하는 건 비슷해요. 자, 아퀴나스와 칸트는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갖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입장의 사상가들이에요. 4명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아퀴나스와 칸트는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동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여러분들 왜 그럴까?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신학자 입장에서 그래도 종교인이 그러면 안 되지.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인은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칸트는요,
뭐 때문에? 인간의 인격성이 훼손되니까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인격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칸트는 어떻게 얘기해요? 동물에게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어떤 의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에 대한 간접적 의무라고 이야기해요. 간접적 의무. 칸트에겐 직접 의무가 있고요. 간접 의무가 있잖아, 맞죠? 직접적 의무는 누구다? 오로지 인간입니다. 자, 그럼 이 본문 내용에서 인간은 동물과 관련해서 직접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무를 진다? 간접적 의무를 진다라는 거지. 동물은 자의식적이지 못하되 뭐가 없대? 이성이 없는 거지. 이성을 지니고 있지 않거든.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래. 선생님, 칸트가 인간을 대할 때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동물이잖아요. 동물은 수단으로 대해도 됨. 칸트 긍정. 오케이?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을 위해서라는 거지.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면서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야 되지만 동물은 목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됐어요? 동물은 목적이 아니라고. 오로지 뭐다? 수단으로서의 가치만 지닌다고. 뭐 좀 그렇긴 하다, 그죠? 근데 칸트가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그래도 인간 중심주의 중에서는 좀 부드러운 인간 중심주의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2학기 때 자연과 윤리 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일단 아퀴나스와 칸트의 이야기도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아퀴나스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사물의 질서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위해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물은 모두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모두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이 말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덕윤리 학자 중에 한 명이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 중심주의인가요?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입니다. 됐습니까? 인간이 동물에게 동정어린 감정을 나타낸다면 그는 그만큼 더 동료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불쌍하다라고 여기긴 하라는 거지. 근데 오로지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선생님 계속 동그라미 쳐놨죠. 인간을 위하여예요. 그럼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체크한 사람들 모두가 어떤 중심주의자다? 인간 중심 주의 사상가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63페이지입니다. 생각보다 진도가 빠르다, 그죠? 여러분들은 안 계시고 저 혼자 지금 진도 나가다 보니까 뭐 종도 안 치고요. 거리 낄 것 없네요. 여러분들 뭐 혹시 1.5배속으로 땡겨 듣고 계십니까? 1.5배속으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뭐가 걱정이 되냐면 선생님이 필기하는 것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을 놓칠까봐 걱정이 되는 거지. 빨리 들으셔야 된다 뭐 빨리 듣는 거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퀴나스와 칸트의 사상을 계속 이제 연결시켜 보면요. 친절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친절할 거예요. 누구에게? 동물에게도 친절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친절할 것이고,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한테도 잔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 여러분들 결국은 목적이 누구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한테도,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죠. 동물에 대한 잔혹한 처우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에 대한 잔혹한 처우를 인간에 대한 잔혹한 처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조장 뭡니까? 조장. 키우다죠. 키우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또 다른 입장입니다.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진다입니다. 가진다. 두 번째 입장이네요. 네, 반대 입장이니까. 자, 첫 번째 누구? 공리주의자 벤담입니다. 자, 벤담. 동물도 뭐를 느낀다? 고통을 느낀다. 벤담 내용이 너무 짧다, 그죠? 한 문장밖에 없네. 그래서 벤담의 내용은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거냐면, 여기서 만납시다. 원전 탐구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 벤담의 주장을 이어받은 싱어래. 얘들아, 그러면 싱어가 벤담의 주장을 이어받았으면 싱어도 뭘까? 아까도 적어드렸지만 공리주의예요. 싱어는 현대 공리주의자입니다. 동물은 뭐다? 뭐를 가지고 있다?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대요. 그리고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 동물 실험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대요. 자, 보세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괴로워한다라는 거지. 그러니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익평등의 원칙이에요. 물론 이 파트도 나중에 2학기 때 2학기 때 자연과 윤리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학자입니다. 바로 레건인데요. 1살 정도의 포유류라고 하네요. 1살 정도의 포유류. 우리도 포유류입니다. 우리도 포함이에요, 여기.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즉 믿음부터 해서 감정 등을 가진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대요.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정말 자주 볼 내용인데요. 삶의 주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레건이구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 1살 정도의 포유류는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레건도 동물 실험을 부당하다라고 합니다. 부당하다. 하나 제가 적어드릴게요. 레건은 공리주의 입장은 아니고요. 의무론의 입장입니다. 아직까진 제가 레건 원전에서 동물 실험은 허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으시면 2학기 때 우리가 배울 겁니다. 여러분 동물 실험의 3R 보이시죠? 감소, 개선, 대체. 이것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리 시간이니까요. 네.
러셀과 버치가 이야기한 인도적인 실험 기술의 원리 중에 동물 실험의 3R 원칙 나오네요.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위에 보면 64페이지에 원전 탐구가 있다, 그죠? 이 원전 탐구를 통해서 우리 동물의 권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와 같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동물 실험을 금지하거나 인공 피부 실험, 그리고 컴퓨터 모의 실험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대요. 즉, 그래도 대안을 제시하네요. 그냥 반대만 하진 않네요. 우리나라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동물보호법을 제정을 하고요.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해 생산된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동물 보호 및 동물의 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가. 왼쪽에 보니까 동물보호법 나오네요. 그죠? 어떤 목적이다? 동물의 생명 보호부터로 해서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까지, 이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동물보호법의 정의가 동물에 대한 학대 그리고 필요사항을 규정한 법, 이게 정의네요. 그게 목적이고 정의고, 네, 구분하시고요. 63페이지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4페이지에 있는 동물의 권리에 관한 벤담의 관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벤담 선생님께서 이제 쓰셨던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이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유가 있으실 때 한번 읽어보기를 권장하고요. 참고로 쌤 자리 오시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아무튼 볼게요. 자연은 인류를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하나는 쾌락이며 다른 하나는 고통이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는 모두 이 두 군주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결국은 공리주의 사상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쾌락주의. 옳고 그름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모두 이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동물들이 폭군이 아닌 누구도 그들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자신의 권리를 획득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라는 문장에서 벤담이 동물의 권리에 대한 언급을 했네요. 자, 프랑스인들은 쭉 읽어보시면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가 그 밖에 다른 무엇이 있는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를 보셔야 되겠네.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가 그 밖에 다른 무엇이 있는가? 이성의 능력인가 아니면 대화 능력인가? 자,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완전히 자란 말이나 개는 하루나 일주일이나 한 달이 된 유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더 잘 통하고 더 합리적인 동물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성을 가졌는가 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자, 여기 한번 체크할까요? 벤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 양적 공리주의를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질적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뭐가 존재한다? 양적 차이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쾌락은 뭐가 가능하다? 계산이 가능하다. 한번 볼까요? 인간의 생각과 말, 행동은 쭉 연결해서 자, 이 문장 벤담의 어떤 공리주의를 말해주는 문장입니다.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데 이성이나 언어 구사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가, 그 중에서 고통을 이제 중점적으로 봤네요.
따라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벤담을 계승한 밀도 벤담과 밀. 네. 도덕은 인간만이 아니라 쾌고 강수 능력이 있는 존재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에 관한 규칙과 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상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싱어는 이러한 공리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사실 벤담의 이야기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벤담과 밀과 싱어로 연결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그죠? 좌측에 보니까 벤담의 삶에 대해서 짧게 나와 있네요. 이러면서 앞에 있는 공리주의도 한번 점검하고 가는 거죠. 철학자이자 법학자였다. 최대 자세, 최대 행복.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 공리주의자다. 양적 공리주의자다. 여러분들 파놉티콘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언제 우리 또 배우냐면요, 2학기 때. 여러분들 벤담 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64페이지까지 한번 같이 봤는데요. 길게 안 찍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거를 50분을 꽉 채워버리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나서 또 의문 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질문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동물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모기가 이제 모기의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모기가 나의 피를 먹고 있어요. 그래, 너도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감정까지 가지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퀴나스와 칸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동물한테 함부로 하면서 인간에게는 정말 잘해주고 있는가? 그러한 물음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또 생활과 윤리를 배우는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암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시험 잘 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과목을 배우는 이유는요, 우리가 앞으로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사회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린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끝없는 물음, 그 끝이 나지 않는 그 물음에 해답을 구하는 과목, 그것이 저는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고사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사투리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응원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중간고사가 끝이 나고 다시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